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대부분 스스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다리다 답답해서 정해줘요. 물론 당연히 부모님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 아이에게 믿고 맡겼더니 잘 안 하게 되고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 부모님이 뭘 해야 하는지를 정해주게 되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 혹은 학원 선생님들이 뭘 크리티컬하게 놓치고 계시다고 생각하냐면요. 안녕하세요, 조코치입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부모님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베스트 3 고민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요, 중학교에 오니까 시험이나 수행평가처럼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엄마가 챙겨주지 않으면 애가 스스로 못 챙겨서 걱정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스스로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데 아이가 계획 자체를 세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이들 첫 시험을 치고 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인데, 얘가 공부하는 거 보니까 공부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뭔지, 그래서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들을 겪지 않고 스스로 자기 공부를 하고 또 일정을 챙길 줄 아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초등 4, 5학년쯤 되었다면 이번 2학기 때만큼은 어떤 부분을 꼭 알려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부터 들어볼 텐데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 앞서 말씀드린 저 세 가지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을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 어떤 공부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요. 엄마가 문제집 사주셔서 하루에 몇 페이지씩 풀라고 해서 그거 풀고 있어요. 라는 답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부모님이 시키는 문제집만 푸는 아이들은요, 대부분 중학교에 가서 앞서 말씀드릴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 문제집이 왜?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본질적인 문제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그 전에 당연히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문제집은 곧 공부, 이런 프레임에 너무 익숙해져서 문제집을 풀기 전에 당연히 채워야 하는 복습이나 인풋 자체를 채우지 않고 또 그저 진짜 문제집만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문제집을 푸는 게 너무 관성처럼 돼서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같은 문제를 맞힐 수 있는지 목표로 두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오늘은 더 근원적인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부모님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집을 사주시고 또 풀게 시켜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집이라도 풀게 안 하면 아이가 공부를 안 하잖아요. 이제 학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원 숙제라도 좀 받아와야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라도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두 경우 모두 아이가 누가 뭘 얼만큼 해야 할지 정해주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니까 타인의 숙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아이가 중고등학교에 갔을 때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이 두 경우 모두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당장 공부는 어찌저찌 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계속 결핍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앞에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제 저희 아이가 공부법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고민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아이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요, 진짜 문제는 공부법이 아니에요. 자기가 뭘 공부를 해야 할지를 전혀 스스로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게 뭐고 그 필요한 걸 채우기 위해서 뭘 해야 하지에 해당하는 메타 인지 능력 자체를 연습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면 그게 온전히 태도나 의지의 문제인 줄 아시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진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자기주도성이라는 건 일종의 능력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발휘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자기 할 일을 챙기려면요, 뭘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정해보는 연습부터 해야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안 시켜주시죠. 왜냐?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대부분 스스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다리다 답답해서 정해줘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게 애매하면 사실 어떻게 하세요? 학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해주는 교재로, 정해주는 분량으로 공부를 하게 만들죠.
물론 당연히 부모님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 아이에게 믿고 맡겼더니 잘 안 하게 되고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이 아이는 스스로 하는 게 어려워라는 결론에 도달하셔서 결국 그래서 부모님이 뭘 해야 하는지를 정해주게 되는 건데요. 물론 저도 아이가 처음에는 당연히 뭘 해야 될지 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알려주고 정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 혹은 학원 선생님들이 뭘 크리티컬하게 놓치고 계시다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이걸 스스로 정해야 하고 이걸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목표의식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이걸 해야 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교재와 얼만큼 할지 분량을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적어도 과정을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다음번에는 혹은 그 다음번에는 뭔가 얘가 조금이라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결론만 딱 정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거 얼만큼 풀어. 사실 그게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쉽거든요. 그 맥락을 말로 설명하고 아이를 이해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어른들은 지금 당장 아이가 뭔가를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이거 해, 이거 어디까지 풀어, 이 교재 어디까지 외워, 결론만 말씀하시고 그 결론이 도출된 맥락과 이유를 아이들에게 말씀을 안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요 마마보이 또는 학원에 의존하는 아이들이 양산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진짜 스스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진짜 배워야 하는 건 그 결론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기준과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애들이 겪는 더 큰 문제는요. 심지어는 과정뿐만 아니라 자기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는 연습까지 못하고 자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숙제를 안 해가서 선생님한테 혼도 좀 나고 시험 준비 안 하거나 수행평가 안 해서 나쁜 결과도 좀 받아보고 반대로 내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노력해서 칭찬이나 상도 받고 또 인정도 받아봐야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사회적인 결과가 나오는구나 파악을 하고요. 그로부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번에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아이가 뭔가를 안 해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걸 보질 못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숙제를 안 하고 있으면요. 어떻게든 억지로 앉혀서 시키거나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대신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단언컨대 절대로 중학교 가서 자기주도 학습 못합니다. 학교 생활 절대 잘 못합니다. 왜? 스스로 뭔가를 선택과 결정을 하는 기준도 방법도 배워본 적이 없고 그걸 연습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더욱 이 아이들 동기부여는 물 건너갈 텐데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봐야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고 해야 한다는 마음도 생기는데 이제 남이 정해준 것만 맨날 하니까 그런 애들은 맨날 하기 싫어하고 맨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정해준 틀 안에서 그거 시키는 대로 수행만 하라고 하면요. 그거야말로 말 그대로 노예의 삶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권이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게임이나 친구나 유튜브 같은 다른 영역으로 관심을 돌리고 공부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이런 연습을 어떻게 어떤 단계로 시켜줘야 되는가 했을 때 이제 세 가지를 단계별로 해결책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이에게 기본값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출발을 해보시라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홈스쿨링을 하는 게 아닌 이상 모든 아이들에게 디폴트 값으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학교 수업과 학교 일정이죠. 그 학교 수업과 일정을 기준으로 이 아이가 그 수업은 어떻게 듣고 활용을 해야 하는지, 학교 일정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를 하나씩 알려주시는 게 첫 출발점이라는 건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아이들 공부법이라는 게 사실은 부모님들 생각하시는 것만큼 막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교 수업을 듣고 나면 복습이라는 걸 좀 하고 또 수업 듣기 전에 시간이 된다면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면서 예습도 좀 하고 많이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30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릴 때 배운 애들은요. 중학교 가잖아요. 습관처럼 합니다.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반대로 그걸 중학교 가서 못하는 아이들은요.
끝까지 못합니다. 왜냐? 어릴 때 진짜 배운 적이 없거든요. 대다수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건요, 주어진 숙제 열심히 하는 거, 또 주어진 문제집 열심히 푸는 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수업 예복습은요, 부모님들께서 그냥 문제집을 풀게 시키는 거랑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문제집을 부모님이 풀게끔 하는 거는요, 아이들에게 맥락이 없어요. 왜 해야 하는지를 100% 부모님이 모두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요, 학교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는 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아이들은 학교와 교실이라는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업을 듣고 있고 수업을 잘 듣고 단원평가를 잘 보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안다고요. 그러면 이미 학교 수업이라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종의 사회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 위에서 학교 수업을 듣기 전이나 후에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걸 먼저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저희 채널에서 늘 성취감을 강조하는데, 이제 성취감이라는 건 그냥 결과만 좋을 때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어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네? 이런 결과가 나오네? 이걸 아이들이 경험해야 해요.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런 경험 한 번이요, 부모님 잔소리 진짜 100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에게는 효과가 있고 오래갑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다음번에도 그걸 계속해 나갈 성취감도 느끼지만 동시에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메타인지를 키우게 된 겁니다. 매번 뭘 해야 하는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 방법대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연습의 기회와 시간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매번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결과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방법 중심으로, 즉 다음번엔 얘가 직접 이걸 해볼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의식을 부모님도 명확히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학교라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느끼는 이 인정, 어떤 얻게 되는 성취감은요, 부모님의 인정이나 칭찬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단원평가가 됐든 그게 뭐 글쓰기 대회가 됐든 뭐 심지어는 체육대회가 됐든 학교라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취감을 느낄 기회를 만드는 게 초등 고학년 시기에 그 어떤 공부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학교라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또 학습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네 라고 아이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제 학원 숙제나 별도 문제집에 의존하기보다는 일단 학교 수업을 하루에 30분이라도 복습하고 예습하는 가장 기본되는 습관을 우선순위에 두고 알려주시고 가이드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이런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에 가서도 꼭 부모님이 매번 뭔가를 정해주지 않아도 머릿속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부 방법을 익혀나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저는 이제 결국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나 모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겪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보통 제가 이제 애들 보면 플래너는 되게 많이 써요. 근데 문제는 계획도 있고 루틴은 있는데 정작 목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래너가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뭐 문제집이 됐든 학원 숙제가 됐든 누가 정해준 걸 그냥 정리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심히 플래너를 쓴다고 해도 결국 목표가 없으니까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고 습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문제집 풀고 숙제만 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은 사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보다 우리 아이의 어떤 점을 어떻게 얼만큼 더 나은 상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목표가 없다는 건요, 기준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자꾸 주변에 휘둘리게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액션을 정하려면 그 액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안 되고 동시에 왜 해야 하는지 납득도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번 2학기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려면요,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목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달라질지를 정하지 않았는데 달라지길 스스로에게 혹은 아이에게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니까요. 제가 공마풀 압축 공부 쓰면서 만난 공부 스스로 잘했던 학생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요, 바로 목표 중심적 사고였습니다. 이들은 나의 현재 상태 대비 더 나은 어떤 상태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그 최종적인 결과에서부터 거꾸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 뭘 얼만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쁜 결과가 나와도 어떤 아이는 그냥 시험을 못 봤네 이게 되고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하니까 시험을 못 봤네, 다음번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교훈을 얻는다는 거죠. 저는 그 축적의 차이가 결국 중고등학교 성적의 차이로 결정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랬을 때 결국 출발점은 뭐냐면요,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의식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고 그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작게는 최소한 내가 오늘은 뭘 해내야 할지, 뭘 다르게 해야 할지 목표부터 세워봐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디냅을 수료한 아이들이랑 이제 플래너도 계속 쓰면서 동시에 같이 모닝 원띵이라는 걸 적어서 해봤는데요. 한마디로 그날의 한 가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가지수가 많으면 안 돼요. 그냥 관성처럼 맨날 똑같은 루틴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어제도 좀 어려웠고 지난주에도 좀 못했지만 적어도 오늘은 이걸 꼭 해내겠다라는 한두 가지 목표를 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해야 될 것들도 루틴대로 하겠지만 진짜 나의 에너지와 시간, 이 한 가지 목표를 해내는, 그래서 어제는 못했던 이 일을 오늘은 해낼 수 있게 만드는데 집중해서 쓰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 5, 6학년 정도 되면 일주일 단위로 한번 목표를 세워보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게 이제 아이들이 내가 이번 주 꼭 해내야 하는 일 두세 가지를 적고 그 두세 가지에 맞게 어떻게 일주일이라는 나에게 주어진 가용시간, 즉 자원을 쓸 것인지를 적고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냥 이것저것 할 거야랑 내가 이 상태에서 저 더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 나는 이거를 얼만큼 언제 할 거야 라는 건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 원클에서도 말했지만 좋은 목표에는 기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목표를 세우고 그로부터 계획을 세워보면서 시작과 끝을 맺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은 이래서 이걸 못했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네 라는 피드백과 복귀라는 것 또한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는 아이들은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한 달 단위로 확장까지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이 결국은요, 진짜 최상위권이 가장 잘한다는 학습에 대한 학습, 메타 학습이라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만큼은 정말 관성대로 숙제만 하고 남이 정해주는 것만 하는 아이의 수동적인 태도를 바꾸고 싶으시다면요, 일단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단계별로 하나씩 해보시는 겁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어떤 것들을 해내고 싶은지, 또 그게 되면 다음으로는 이번 달에는 좀 어떤 것들을 해내고 싶은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학기에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싶은지에 대한 단계별 목표를 수립해 보시면서 합의를 도출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잔소리 하실 때도 부모님들이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너가 목표를 이렇게 세웠고 그래서 이걸 하기로 했는데 안 됐네? 왜 안 했어? 언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명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이도 내가 분명 저 목표를 같이 세웠는데 이걸 안 해서 목표 달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그건 부모님이 아니라요, 그 아이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목표를 수립하고 그걸 토대로 소통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끝으로 이번 2학기에 아이들이 스스로 목표 중심적인 태도, 이걸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예체능이나 기타 잡기, 다양한 것들을 어릴 때 많이 해보는 게 아이들의 성취감이나 자기효능감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말씀 오랫동안 드려왔습니다. 목표 중심적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기 싫은 거나 원치 않는 거에서는 잘 가지기가 어려워요. 내가 진짜 잘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것일 때만 가능한데요. 그래서 제가 뭔가 아이가 하고 싶은 걸 찾고 그걸 덕질을 해보시라고 오랫동안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꼭 그 일이요, 이 아이의 꿈이나 뭔가 진로가 되지 않더라도 저는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자산을 얻게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목표를 이루는 프로세스, 그 자체에 대한 학습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도요, 공부할 때랑 다르게 뭔가 사달라고, 뭔가 이렇게 부모님 조르고 얻고 싶은 게 있을 때 몰입해서 답을 찾는 모습 보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자기 하고 싶은 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답을 찾아낸다는 것 보실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사실 이런 경험이 저는 아이들의 학습에도 매우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요, 말 그대로 일이 되게 만드는 법, 즉
성과를 만드는 프로세스 자체를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의외로 막 운동을 하던 친구들 중에 뒤늦게 공부를 해도 성적 급상승하는 친구들이 많은 이유가요. 단순히 뭐 끈기가 좋아서 엉덩이 힘이 좋아서 이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이 친구들은 뭔가 하면 된다라는 성취 경험을 했고 더 본질적으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성과를 만들고 목표를 이루는지에 대한 그 과정, 그 프로세스를 학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부에도 똑같이 적용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뭔가가 있다면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그 일을 아이들이 파고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뭔가 공부라는 측면에서 목표를 이루는 프로세스를 연습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뭔가 자신만의 성취 기준이나 혹은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뭐 대회를 나가든 그런 방식으로 뭔가 목표라는 걸 수립하고 자기가 그걸 성취해가는 과정을 스스로 경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꼭 한 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이번 2학기 스케줄을 세우실 때요. 적어도 아이들의 가용 시간 중에 최소 10%에서 20% 정도는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파고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스스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기 공부 습관을 만들기 바라는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디냅 9월 개강반 소식만 전해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어쩌면 어떤 부모님들께선 아이의 목표의식과 공부 습관 측면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좀 막막하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드린 이 목표의식과 공부 습관을 조금 더 빠르고 단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디냅인데요. 디냅을 하면서 8주 동안 아이들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찾고 구체화한 뒤에 그로부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목표들을 직접 수립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목표의식 위에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를 위해서 제 강의와 또 멘토 선생님들의 가이드를 토대로 꿈명함과 만다라트를 만들고 그 생각의 재료들을 정리해서 한글과 영어로 된 자신만의 유엔 연설문을 만들고 또 8주 동안 매일 플래너를 쓰면서 공부 습관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라이브 수업과 1대1 멘토링을 하면서 저와 또 멘토 선생님 또 동료들로부터 지지와 인정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배운 것들을 습관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마음의 동기부여를 얻게 되는데요. 제가 이 디냅이라는 걸 만든 이유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 소중한 10대라는 자신의 시간을 남에게 맡기거나 의존하지 않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생각하는 대로 사는 그런 목표가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에게 그런 목표의식을 가져볼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디냅을 한번 둘러보셔도 좋고요. 또 시간이 되신다면 8월 26일 월요일 밤 10시 라이브로 진행되는 디냅 9월반 쇼케이스에 참석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목표의식과 공부 습관을 만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끝으로 이제 5학년 올라가는 시점에 디냅에 참여해서 자기 꿈을 찾고 자신만의 목표의식과 공부 습관을 2년째 계속 다듬어가고 있는 규찬이라는 친구의 발표 영상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구를 너무나 좋아하는, 아니 사랑하는 초등학교 6학년 조규찬 리더입니다. 올해 6학년이 되면서 예비 중학생이라는 이름표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제 주위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잘하고도 싶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농구도 계속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도 농구도 다 잘할 수 있을까? 저에게는 공부도 농구도 기본 생활에서도 꼭 지켜나가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이 끝난 후 바로 배운 노트를 씁니다. 집에 오면 한 번 더 백지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개념 문제집을 풀면서 틀린 부분은 바로바로 포스트잇에 적어서 오답을 체크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입으로 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인 드리블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현란한 스킬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 시작 전에
무조건 드리블 연습을 시작하고 합니다. 그 기본은 생활 원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매일 6시 20분 기상 시간을 지킵니다. 일어나면 이불을 갭니다. 매일 아침 최소 20분은 책을 꼭 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플래너를 꾸준히 씁니다. 저는 발표도 대답도 늘 막힘없이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쳐도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 제게 학원 다니면서 안 다닌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기본 개념을 매일매일 충실하게 익혔을 뿐입니다. 미루지 않고 기본을 잘 나간 덕에 시간을 잘 나눠 쓸 수 있었고 제가 사랑하는 농구도 함께 잘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저는 3월부터 대한농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이 된 농구선수 조규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팀의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모두가 안 된다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에 지름길은 없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조금 느리게 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앞으로도 기본을 지키는 바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하는 나를 가족들은 늘 응원해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Believe myself.